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곧 아빠가 될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뱃속에는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남들 보기에 부족함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집에 그녀가 이사 오면서 제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 아내와 대학교 때부터 룸메이트였던 단순히 오랜 친구를 넘어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며 수많은 추억과 비밀을 공유했던 사이였죠. 아내는 힘들 때마다 민지 씨 이야기를 꺼내며 민지가 이랬는데 민지랑 그때 그랬잖아라며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민지 씨는 아내의 과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이겠지만 저에게 민지 씨는 묘한 질투심과 함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일하는 회사 마케팅팀의 대리, 그것도 제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은 업무에 집중해야 할 저를 한순간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늘씬한 키에 긴 생머리를 쓸어 넘기며 일에 집중하는 모습. 화이트 블라우스와 블랙 스커트 사이로 드러나는 허리라인. 그리고 보고서를 검토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민지 씨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낡은 교과서 사이에 몰래 숨겨두고 보던 첫사랑 여배우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쁜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그녀가 제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한 건 아내의 임신 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으로 인해 예전처럼 향수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민지 씨가 풍기는 은은한 프리지아 향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단둘이 남아 야근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그녀의 향기는 제 이성의 끈을 아슬아슬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야근 중 간식으로 먹는 컵라면마저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나도 저런 여자랑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임신 6주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온종일 침대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물만 마셔도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빠, 오늘은 이라며 말을 건네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금세 표정이 일그러지며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피곤하지? 어깨 주물러 줄게 하며 애교를 부리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애써 저녁을 차려줘도 냄새조차 맡기 힘들어했고 밤에는 온몸이 아프다며 뒤척이며 등만 만져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 밤마다 뜨거운 물로 아내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힘들어하는 아내 곁에서 함께 잠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루 종일 육아 관련 서적만 파고드는 아내, 향긋한 바디워시 향 대신 퀴퀴한 냄새만 남아있는 듯한 침실 분위기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스킨십은커녕 손만 잡으려 해도 오빠, 나 지금 너무 예민해. 만지지 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회사에서 환하게 웃으며 회의를 주도하는 민지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팀원들에게 살갑게 말을 건네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숨죽이고 그녀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얼마 전 그녀가 허리를 숙여 서류를 줍는 순간 살짝 드러난 그녀의 셔츠 사이를 본 순간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감정이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 저는 매일 아침 민지 씨와 단둘이 카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자 저는 흔쾌히 제 차를 아내에게 양보했습니다. 당신 임신했는데 당연히 편하게 다녀야지.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되지 뭐. 허허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출근길 만원 버스와 지옥철을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지 씨가 저에게 카풀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도 같은 방향이잖아요.
차 얻어 타도 돼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민지 씨와 단둘이 좁은 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척 손이 스치기도 하고 은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깍! 비명과 함께 민지 씨의 손이 제 허벅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부드러운 감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민지 씨가 긴 생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그 향긋한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그녀의 냄새, 실수로 스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30분 남짓한 카풀 시간은 제게 달콤한 고통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유독 회식 자리만 되면 평소에 밝고 털털한 모습 대신 위태로울 정도로 솔직해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원 모두가 취기가 오른 채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주량을 훌쩍 넘긴 민지 씨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숨결에 술 기운이 섞여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촉촉하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사실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뜻밖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고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비밀인데. 민지 씨는 제 어깨에 살짝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민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민지 씨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대로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잠든 민지 씨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감정은 뭘까?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정말 사랑일까?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지 씨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술주정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민지 씨에게 간다면 그녀는 저를 받아줄까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민지 씨에게 끌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도록 뒤척인 탓에 눈밑이 퀭하게 꺼진 채로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온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민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휴, 어제 너무 마셨나 봐요. 기억도 잘 안 나네. 민지 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을 기억하고 모른 척하는 걸까?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 씨의 얼굴만 봐도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현 씨. 갑자기 민지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혹시 어제 제가 실수한 건 없었나요?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쩌지?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저는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냥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 즐거워 보였어요. 아, 다행이다. 혹시 제가 무슨 실례를 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민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사실 어제 제가 동현 씨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 민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턱을 긁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건 동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민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또렷하고 솔직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죠? 민지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글쎄요. 왜일까요? 민지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민지 씨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의 고백 아닌 고백 이후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단비가 내린 것처럼 저희의 관계는 회식 자리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약은 없으시죠? 저녁은 먹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던 저희였지만 이제는 퇴근 후 안부를 묻고 주말 계획을 슬쩍 떠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프를 마치고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우면 민지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오늘 시간 되세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주저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회식이야라는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민지 씨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희는 남들의 눈을 피해 드라이브를 하고 한적한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 씨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교가 많았고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민지 씨가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둘러댄 채 저는 또다시 거짓말로 하루를 얻어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오르며 나눈 대화, 시원한 정상에서 마주한 따스한 눈빛 그날 저희는 마치 세상에 단둘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지와 또 다른 둘만의 장소에서 데이트는 우리의 궁합이 찰떡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물론 이 모든 순간들이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을 느끼는 제 자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죠. 민지 씨는 당연히 저희 집에 함께 왔고 놀랍게도 그 후로도 계속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와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당분간 머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지 씨는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건 저희 부부와 민지 씨, 이렇게 셋이서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매일 밤 저는 아내와 민지 사이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두 여자의 체온을 동시에 느끼며 숨소리를 들으며 마치 기묘한 삼각관계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묘한 동거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냐고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임신 후 모든 것이 아내 자신이 예민해져서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느꼈고
제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민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오랜 상의 끝에 이런 기묘한 동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민지 역시 저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제게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내 친구와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민지도 당신을 좋아하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삶일까요? 사랑하는 아내,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저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아내의 친구. 저는 이 기묘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가족의 50대 가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고 저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여서 여기에라도 글을 조금 끄적여볼까 해요. 사실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밑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후배들의 말에 귀담아 들으면서 노력한 걸까? 후배들에게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선배들에게는 싹싹하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저는 20살 중반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첫째 아들과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을 낳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 때문에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평생 동안 일을 해도 갚지 못할 만큼의 빚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IMF를 겪은 후 아내와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 빚을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원래는 육아만 하던 아내가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니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큰 대형 건물에 청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 저 때문에 아내까지 고생하는 일이 생기니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오진 못했지만 아이들 셋 모두 불량한 학생으로 자라지 않고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으며 잘 커주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문제는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리가 저리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노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길래 저는 그냥 조금만 앉아서 다리 주물러 라고 얘기를 했지만 며칠 간격으로 계속 저에게 전화가 와서 투정을 부리길래 화가 난 저는 아니 그래서 병원을 가던가 일을 그만두던가 어떻게 해 내가 의사야? 너 아픈데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라는 막막을 퍼부었죠. 사실 욱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절대 제가 아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도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더 이상 저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욱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인 줄 알고 이번에는 화를 안 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보았지만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미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라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네, 제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 삼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미숙 씨 지금 급히 수술 들어가셔야 되니까 얼른 좀 와주세요.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하고 있던 일들을 바로 내던지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향하는 도중에 대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아내 손이라도 잡고 같이 병원이라도 가볼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 셋이 저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수술실 앞에 있더군요. 뭐야 너네는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라는 질문을 하자 아이들 셋은 모두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몸이 이상하다고 아빠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아빠는 병원 한 번 데리고 갈 생각조차 안 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그만 좀 투정 부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전화했어. 엄마 잘못되면 아빠 탓이야. 두고 봐. 라는 말을 했죠. 그 순간 아이들이 저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꼭 들었어야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머리가 백지처럼 아무런 생각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몇 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아내가 수술을 왜 한 거예요? 수술은 잘 되었나요?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았던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폭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말씀을 안 하셨던가요? 계단에서 다리를 잘못 헛디디셔서 구르시는 바람에 머리 쪽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신고하셔서 구급차 타고 저희 병원으로 오신 거고요. 아, 그리고 수술은 아주 잘 되었는데 왼쪽 다리는 나중에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왼쪽 다리는 아마도 못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가셨지요. 저는 수술 후 나온 아내 곁에서 매일 병간호를 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하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서 애들을 일부러 돌려보냈어요. 어쨌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아내가 수술 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가 저희 눈을 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보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주라. 그리고 머리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근데 여보 다리는 좀 어때? 괜찮아? 아 그리고 애들은 내가 다 돌려보냈어. 여보 애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싫어하잖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 다리는 내가 방금 일어나서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애들 돌려보내준 건 아주 잘했어. 라며 대답을 했죠.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며 자기 성격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아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리가 불편할 텐데 괜찮으려나?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축하며 일어나서 한 발씩 한 발씩 내딛었을 때 아내가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더라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검사를 한 결과 다리가 서서히 마비가 되는 희귀한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내와 저는 망연자실을 했죠. 그렇게 퇴원을 하고 저는 아내에게 집에서 제발 좀 쉬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다 정상이지 않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아내의 고집은 정말 꺾을 수 없어서 결국 아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길래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빚을 저 혼자서 갚고 아이들을 새 키우기에는 저 혼자서 너무 힘에 겨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나 원래는 왼쪽 다리의 종아리만 감각이 이상했는데 점점 허벅지도 감각이 이상해져. 나 무서워. 나 죽는 거야? 라는 말을 하던 아내에게 또 잘못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 의사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다리 수술해서 불편하실 일 전혀 없으셨을 텐데 다리가 이렇게 되도록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내와 저는 이 말을 듣고서는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네? 진짜로 수술했으면 고칠 수 있던 거예요? 라는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당연하죠. 수술하면 확실히 다리 괜찮았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했던 그 병원, 아니 그 의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으니 말이죠. 과연 자신의 가족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진료를 했을까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험피를 폭탄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내의 다리를 제때 수술받지 못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돈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망연자실하고 슬퍼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첫째 아들이 저에게 직사각형의 하얀 봉투를 내미더군요. 딱 봐도 학교에서 돈 내라는 안내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봉투를 잡자마자 안내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물을 보니 현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죠. 너 이 돈 대체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빌린 거야? 훔쳤어? 그랬더니 아들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뭔 소리야. 내가 2달 동안 공부하랴 알바하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아들이 알바를 했다니 결국 공부를 하길 원했던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에게 돈을 주니 저는 정말 무능력한 아빠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보면 나의 빚을 아이들에게까지 물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망연자실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쭉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몰랐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아주 배불렀기 때문이죠. 아니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짓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빚은 드디어 3분의 1 정도 줄였고 애들 중 막내만 이제 졸업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대학교를 가야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아이들을 타일렀지만 대학교 안 가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내가 꼭 성공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는 말을 저와 아내에게 하더군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온 기분이 들었고, 가난하지만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듯한 따뜻한 가족의 정이 아닐까 싶었네요. 어느덧 아이들은 다 사회로 나가게 되었고, 다들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단 둘이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아내는 맨 처음에 수술의 시기를 놓쳤다는 소식에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냈지만, 우울해져봤자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의 콘센터 일이었는데 아내는 서비스직이 나에게 잘 맞는다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회사에도 인정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듯 보였어요. 저도 아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계속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회사원, 둘째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셋째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덕분에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었고 셋째 덕분에 아내가 정기적으로 싼 가격에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죠. 아내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만 지내고 우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아내라는 삶의 이유로 인해 긍정적이게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버텨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랑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대체 왜 이혼을 해달라는 건데?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옛날부터 너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애들 클 때까지만을 기다린 거야. 근데 애들도 이제 다 독립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끝내자.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잘 버텨서 만들어온 내 가족인데 이것을 갑자기 파토 내려고 그러다니.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도 않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아내가 이혼해달라는 말을 저는 무시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저에게 이혼 좀 해달라고 화도 내고 진지하게도 이야기를 하던 아내가 남자가 생긴 것인가 의심이 들었고 지금까지 해준 것도 없는 제가 그냥 아내를 위해서 이혼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죠. 알겠어. 이혼해줄게. 근데 이것만 약속해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애들이랑 같이 밥 먹자. 라는 말에 와이프도 알겠다는 말을 하였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일 때문에 잠깐 어디 내려가야 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애들과 같이 만나기로 한 달이 되었을 때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모두 한 3주 아니면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왜? 엄마 뭔 일 있어? 라는 말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곧장 아내와 같이 살았던 그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나가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런가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 폰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히 휴대폰이 집안에서 울렸습니다. 혹시나 휴대폰을 두고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싶어 바로 앞에 사는 아주머니께 물어봤죠. 집사람 혹시 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아주머니께서는 나가는 소리도 아예 못 들었는데 아까 2시간 전쯤인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나길래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했죠. 왜요? 뭔 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대로라면 퍽 소리가 갑자기 왜 난 것인지 정말 궁금했고 아내가 나갔더라면 들어올 것이니까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이들에게는 다음에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에게 뭔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로 얼른 좀 와주세요. 라는 전화에 경찰관 2분이 오셨고 아내가 이 집에 사는데 휴대폰 벨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경찰관 2분께는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결국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내는 안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2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나 봐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관 한 분께서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 맥박을 짚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말입니다. 결국 아내와 저와 아이들 셋이서 화목하게 같이 살던 그 집은 한순간에 누군가가 죽은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수사대가 도착을 하였고 집을 뒤지기 시작을 하였죠.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 누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아내의 옆쪽에 있는 서랍 위에 아내가 적은 걸로 보이는 종이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 편지 내용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에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보, 일단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런 것도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완전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별로인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었나 봐. 이제 와서 후회가 좀 드네.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나를 찾는다면 내가 잠깐 여행을 갔다고 말을 해주고 더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의 생사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때는 여행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가난한 엄마랑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먹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독립하고 자리 잡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나의 죽음과 아픔을 알려서 애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위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저에게까지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아내는 옛날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질병에 걸리셔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형제도 아무도 없고 외동으로 혼자 자랐던 저희 와이프는 충격적인 부모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고서는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내는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가 느꼈던 슬픔에 대해서 나의 자식들은 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차라리 그 죽음을 몰랐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꼭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어요. 항상 어떤 일에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한이 되어 후회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족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제가 한때 사랑한 와이프랑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저에겐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